이거나 들고 나가. 그날 제 6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제 우리 집 사람 아니야. 그의 옆에는 30도 안 되어 보이는 여자가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앞으로 이 집 안주인이 될 사람이에요. 제 집, 제가 30년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살림했던 바로 그 집에서 그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그때 치매에 걸렸다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낡은 보따리를 제게 던지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가면서 버리고 가. 쓸데없는 거니까. 저는 그 보따리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멍하니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더러운 누런 천으로 된 보따리였습니다. 빨리 안 나가?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의 집이네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생일날에 갈 곳도 없이.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보따리 안에 모든 것을 뒤바꿀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조차 또 다른 반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한 며느리가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입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30년 동안 반복한 습관이 이제는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창문에는 성에가 맺혀 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방에 계신 시어머니를 깨울까봐, 아래층 남편이 짜증을 낼까봐. 30년 동안 늘 그렇게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61살의 몸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하지만 쉴 수 없습니다. 이 집의 아침은 제가 준비해야 하니까요. 슬리퍼를 조심스럽게 신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이라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느 문짝이 삐걱거리는지, 어느 바닥이 소리를 내는지. 제 발은 저절로 소리나지 않는 곳만 골라 걷습니다. 부엌에 도착했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겨울이라 부엌은 특히 춥습니다. 하지만 난방을 켜면 남편이 전기세 이야기를 할 테니 참아야 합니다. 저는 카디건을 여미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젯밤 씻어둔 쌀이 있습니다. 쌀을 꺼내 밥솥에 앉혔습니다. 물의 양도 정확히 압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지었으니까요. 밥솥 버튼을 누르고
된장찌개 재료를 꺼냈습니다. 물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칼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마에 칼날이 닿는 소리를 최소화하려고 조심했습니다. 톡톡톡. 리듬감 있게 하지만 조용히. 물을 네모나게 썰고 두부를 꺼내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팔을 다듬으며 제 손을 봤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손은 주름지고 거칠어졌습니다. 한때는 곱고 부드러웠던 손이었는데 시집 오기 전에는 피아노도 쳤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설거지와 청소, 빨래로 거칠어진 손만 남았습니다. 찌개에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된장을 풀고 두부와 물을 넣었습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도 익숙합니다. 30년 동안 맡아온 냄새니까요. 밥이 뜸을 들이는 동안 저는 거실로 갔습니다. 어제 남편이 소파에 벗어 던진 양말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주워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신문을 정리하고 리모컨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먼지 한 톨 없게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이 집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30년 동안 제가 지켜온 이 집은 먼지 한 톨 없이 완벽합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집이 복 받는 집이야. 그래서 저는 매일 청소했습니다. 구석구석 닦고 정리하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지만 제 마음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집에 바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더 자주 들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6시 30분입니다. 이제 시어머니를 깨워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로 86이십니다. 몇 달 전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문을 여시고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또렷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이미 차려놓은 밥상을 시어머니 앞으로 옮겼습니다.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정갈하게 담은 김치와 나물들, 간장에 고추를 썰어 넣은 양념장도 곁들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 인사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도 한마디 하셨을 텐데 반찬이 짜다, 국이 싱겁다 같은 말들. 하지만 요즘은 그저 조용히 드시기만 하십니다. 하지만 가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기억 못하시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나 또렷하셨으니까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남편 태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63살의 남편은 작년에 공무원직을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명예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년퇴직이라고 했습니다. 밥 갖고 와. 인사도 없이 남편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제가 인사했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펼쳤습니다. 저는 묵묵히 밥상을 차려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한테 재산 이야기 좀 해. 저는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뭐긴 뭐야. 장인 어른 연세도 있으시니까 미리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미래 생각 좀 해야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지금 건강하게 계십니다. 아버지는 82, 어머니는 80이십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염치가 있어야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한 게 뭐가 있냐고? 너는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밥 먹었잖아. 그걸로 모자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30년을 보냈는데 그게 밥값이라는 말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조용한 아침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밥을 드시고 계셨는데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또렷하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치매가 맞으신 걸까? 30년 전 저는 28배 나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남편 태식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에 성실한 성격에 집안도 괜찮았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순이가 좋은 데로 시집 가는구나. 결혼식 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남편과 함께 섰습니다.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왔네. 우리 태식이 잘 부탁하네. 그때는 따뜻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할 일을 알려줘야겠어.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이 집의 규칙을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밥은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빨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치는 어느 정도 익어야 시아버지 입맛에 맞는지, 우리 집 며느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웠습니다. 순종적인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5년차 되던 해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직장을 옮겼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어서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전 직장에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태식이가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다더라. 무슨 문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돈 관련된 거래. 다행히 큰일은 안 났지만
저는 그 대화를 듣고도 남편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해주지 않는 걸 제가 캐묻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로 남편이 변했습니다. 집에서 더 권위적으로 굴었고 저를 더 무시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듯이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밥이 왜 이래?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사소한 것에도 트집을 잡았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빴고 시어머니는 손자를 보겠다며 아이만 안고 가셨습니다. 제 몸은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일주일 만에 다시 부엌에 섰습니다. 며느리가 좀 고생해야 시집살이지. 나도 그렇게 살았어.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장례를 치르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조문객을 맡고 음식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제 눈물 한 번 제대로 닦지 못한 채 3일을 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생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장성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따로 살았습니다. 작은아들은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만 남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야. 야근해야 해. 동창회 모임이야. 핑계는 많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회사에서 인정 못 받았어. 남편이 갑자기 울었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아무도 날 기억 안 해. 후배들은 다 승진했는데 나만.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집에서라도 존중받고 싶은데 너는 날 무시하잖아. 제가 언제. 매일 넌 날 하찮게 봐.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남편을 무시한 적이 없는데 남편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마치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을 후회하는 듯이 집에도 더 늦게 들어오고 저와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남편이 퇴직했습니다. 정년퇴직이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명예퇴직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퇴직 후 남편은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밥, 물, 리모컨, 마치 제가 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참았습니다. 30년을 참아왔는데 조금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제 손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괜찮으시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들이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검사 중이야. 뇌경색이래. 뇌경색. 그 단어가 제 머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오른쪽 뇌에 출혈이 있고 왼쪽 신체에 마비가 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생명은 괜찮으세요?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를 봤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고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아버지는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왼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으로 겨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흐르셨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갔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몸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얼굴만 비쳤습니다. 나는 일이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되는 듯 했습니다. 말씀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아, 네, 아버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심박수는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 4시 17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눈물을 닦을 틈도 없이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첫날 와서는 바로 갔습니다. 회사에 일이 있어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버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어머니는 말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순아, 난 어떻게 살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동생의 전화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숨을 안 쉬고 계셨어. 병원에 갔지만 이미 노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다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다시 3일장이었습니다. 다시 조문객을 맞고 절을 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얼굴만 비쳤습니다. 일이 바빠서 그리고 갔습니다. 저는 혼자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던 분들을 잃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동생들과 함께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친정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사시던 곳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할까? 동생들이 물었습니다. 집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집을 팔면 약 2억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예금은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 언니가 제일 많이 가져. 언니가 고생 많이 했잖아.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더 어려우니까 너희가 더 가져. 둘째 동생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빚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생은 이제 막 결혼해서 집을 장만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5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동생들에게 양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남편이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유산은 뭐 좀 받아왔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5천만 원 받았어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고작 5천만 원? 너 제정신이야? 동생들이 더 어려워서. 미쳤어? 너 정말 미쳤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을 우리 집에서 살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친정 재산을 포기해. 정말 답답한 사람이야. 부모님 보내드리고 집에 온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처음으로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 소리지. 내가 너무 멍청해서 할 말이 없어. 그날 우리는 크게 싸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나 나간다. 당신 얼굴 보기 싫어. 문이 쾅 닫혔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주말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숙이었습니다. 정순아, 너 지금 어디야? 집에 있는데 왜 그래? 영숙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내 남편 제정신이야? 장인 장모 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랑 등산을 왔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북한산인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젊은 여자랑 손잡고 웃으면서 걷고 있더라. 정순아, 이거 심각한 것 같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낼게. 지금 바로 확인해봐. 잠시 후 영숙이 보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떡하죠? 그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순아야.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에는 며느리라고만 하셨는데. 힘들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팔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 알아. 나, 다 알아. 어머니, 태식이가 뭘 하는지 다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제 정신이신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대체 뭘 아시는 걸까? 며칠 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에 갈게. 할 이야기가 있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습니다. 2주 만이었습니다. 남편은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새 옷인 것 같았습니다. 향수 냄새도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고 도장 찍어. 서류를 받아들고 보니 협의이혼 신청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은 태연했습니다.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어. 답답해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유산도 제대로 못 받아오고 친정도 다 떨어지고 더 봐줄래야 봐줄 수가 없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이혼 사유가 돼요? 당연하지. 나도 이제 새 인생 좀 살아보자고. 새 인생.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 있어요?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중요해? 어차피 우리 사이는 예전에 끝났어. 끝났다니요? 우리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30년이 뭐가 중요해? 이제 끝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도장 안 찍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순 없어요. 끝낸다니까? 안 들려?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어요.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친구가 봤어요. 젊은 여자랑 등산하는 거. 사진도 있어요.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해졌습니다. 그래, 맞아. 사귀는 여자 있어. 그게 어때서?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긴. 당신이 너무 답답해서 도저히 못 살겠더라고. 서연이는 달라. 젊고 예쁘고 이해심도 많아. 서연.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아무튼 도장 찍어. 안 그러면 재판으로 갈 거야. 남편은 서류를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생각할 시간 주지. 일주일. 그때까지 결정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제 6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생일이라는 것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안 계시고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고 생일을 챙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그래, 잘 지내니? 응.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같이 저녁 먹자.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올 수 있지? 어머니는 어떡하고 할머니는 며느리가 모실게. 걱정 마. 저녁 6시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케이크에는 초가 켜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미역국도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드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행복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저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이혼하신다고. 역시 남편이 아들에게 말했구나. 그래. 엄마,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요? 잘못한 건 아버지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엄마.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며칠 전에 아버지 만났는데 그 여자랑 같이 있더라고요. 넌 만났구나. 네. 진짜 실망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아버지였나 싶었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 편이에요.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고맙다. 얘들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잠갔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서연이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그 여자는 왜 데려왔어요? 당신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에요. 정식으로 인사드려요. 저는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30대 초반 화려한 옷차림, 그리고 뻔뻔한 태도. 당장 나가요. 여긴 내 집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곧 제 집이 될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싫어요. 안 찍을 거예요. 그럼 재판으로 가자고. 좋아요. 재판으로 가요.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제가 이길 거예요. 이긴다고? 당신이?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나오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 남편을 보시고 서연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낡은 보따리를 제게 던지셨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거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나가면서 버리고 가. 쓸데없는 거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들어가세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빨리 안 나가?
남편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만의 집이네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렇게 30년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저는 아파트 계단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정순이야.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순아?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집에서 쫓겨났어. 뭐라고? 지금 어디야? 아파트 계단에.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주소 보낼게. 택시 타고 와. 알았지? 영숙 집에 도착했을 때 영숙이 현관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아. 영숙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그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영숙은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자. 내일 다시 생각하자. 고마워. 영숙아.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낡고 더러운 보따리. 시어머니가 쓸데없다며 던진 보따리. 이게 대체 뭘까? 손을 뻗어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봉투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순아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너는 이미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쫓아낸 것처럼 보였겠지. 하지만 이해해다오. 이게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다. 의사 선생님과 미리 짜고 한 일이다. 왜 그랬냐고? 내 아들, 내 남편 태식이를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태식이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자와 재혼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리고 너를 내쫓으려고 한다는 것을. 나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모든 것을 지켜봤다. 태식이가 어떻게 계획하는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순아야, 너는 30년 동안 우리 집 며느리로 헌신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우리를 돌봤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너는 묵묵히 해냈다.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너무 가혹했다. 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잘못이었다.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 너도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존엄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무시했다. 특히 내 아들 태식이. 그놈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저 집안일 하는 사람,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아들이 귀여워서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식이가 바람을 피우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다. 치매 환자인 척하며 모든 걸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너에게 이 보따리를 주기로 했다. 이 보따리 안에는 내 미래가 들어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라.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 순아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30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줘서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너 자신으로 살아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태식이와 그 여자는 곧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내가 준비한 것을 알게 되면 말이다. 행복해라, 순아야.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어머니가 편지를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구나.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를 위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 나 김영희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나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 정순에게 증여한다.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강북구 소재 빌라 시가 약 3억 원, 은행 예금 2억 원, 주식 1억 원, 총 6억 원. 이 재산은 내가 평생 모은 것이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나는 소소한 사업을 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아들 태식이는 이 사실을 모른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다. 공증을 받았으며 증인도 있다. 작성일 2024년 3월 15일. 작성자 김영희인. 증인 박철수 의사, 이영희 변호사. 저는 서류를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6억 원. 시어머니가 저에게 6억 원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액 2억 원. 2억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주식 계좌도 있었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주식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 빌라 한 채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야. 그런데 네 번째 봉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봉투에 빨간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주의 6개월 후에 열 것. 그 전에 열면 안 됨. 6개월 후? 왜지? 궁금했지만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영숙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순아, 괜찮아? 무슨, 이게 뭐야? 영숙이 서류를 봤습니다. 이게, 유언장? 응. 시어머니가. 저는 울먹이며 설명했습니다. 6억 원이야. 어머니가 저한테 6억 원을 남겨주셨어. 영숙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이건 기적이야. 할머니가 너에게 준 기적이야.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는 영숙의 소개로 김민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변호사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 씨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남편분이 이혼을 요구하신다고요? 네. 바람피운 증거도 있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는 사진을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예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고 유책 배우자에 해당하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정순 씨께서 30년간 가사노동을 하셨다면 그것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완벽한 유언장이네요. 공증도 받았고 증인도 있고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이제 안심이네요? 네, 하지만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재판에서 언제 공개할지가 중요합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재판 막바지예요. 상대방이 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할 때 그때 꺼내는 거예요. 그래야 임팩트가 크죠. 알겠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조정 날짜가 잡혔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조정일이 되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옆에는 서연도 있었습니다. 정순아, 마지막이야. 지금이라도 합의할래? 싫어요.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위원이 양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협의 이혼을 원합니다. 30년간의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그리고 피신청인의 무능력입니다. 무능력이라니. 김민지 변호사 이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30년간 가사노동을 통해 가정 경제에 기여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입장은 남편 측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은 아파트 한 채, 시가 4억 원입니다. 30%를 제한합니다. 저희 측 50%를 청구합니다. 50%는 과도합니다. 남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통계청 기준으로 연간 2,400만 원입니다.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보다 많습니다. 조정위원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입장은 남편 측 위자료는 지급할 의사가 없습니다. 저희 측 1억 원을 청구합니다. 신청인의 유책행위 때문입니다.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남편과 서연이 함께 있는 사진들. 조정위원 신청인, 이 여성은 누구입니까? 남편, 친구입니다. 친구가 이렇게 친밀하게 지냅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양측 입장 차이가 너무 큽니다. 재판으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순아, 40% 줄게. 합의하자. 왜 갑자기 조건을 올려요? 나도 힘들어. 사실은 남편이 말을 흐렸습니다. 회사에서 정년퇴직이 아니라 명예퇴직이었어. 아니, 사실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은 횡령 의심을 받았어. 실제로는 내가 안 했는데 상사가 자기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웠어. 증거가 없어서 고소는 안 당했지만 회사에서는 나를 쫓아냈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게 언제? 5년 전이야. 너한테 말 못했어. 창피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는 실패자야.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저를 무시할 이유가 되나요? 미안해. 40%로는 안 돼요. 50%.
그리고 위자료 1억.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되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미 임종하신 후였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남편이 상주로 조문객을 맞았고 저는 옆에서 도왔습니다. 장례 이틀째 남편이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빌라를 팔았네? 작년에? 3억에? 그래요? 근데 이 돈은 어디 갔지? 남편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혹시 당신한테 줬어? 아니요. 전혀. 다행히 제 명의로 된 서류는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날 밤 저는 4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드디어 6개월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였습니다. 순아야, 6개월이 지났구나.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편안하게 갔을 테니까. 이제 너에게 중요한 진실을 말해야겠다. 첫째, 내가 준 재산에는 조건이 있다. 이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1년 안에 내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자립이란 내 돈에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200만 원 이상을 내 사업이나 직업으로 벌어야 한다. 6개월간 연속으로. 만약 1년 안에 자립하지 못하면 이 재산은 전액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에 기부된다. 이미 변호사 이영희에게 지시해 두었다. 왜 이런 조건을 붙였냐고? 순아야, 나는 내가 단순히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돈은 언젠가 다 떨어진다. 하지만 내가 배운 능력, 자신감, 자립심은 평생 너와 함께한다. 1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는 내가 진짜로 성장하길 바라서다. 둘째, 태식이에 대한 진실이다. 태식이는 5년 전 회사에서 횡령 의심을 받았다. 실제로는 무고했지만 상사인 장혁진 부장의 책임을 뒤집어 쓴 것이다. 장혁진은 회사 돈 3억 원을 횡령했고 태식이에게 누명을 씌웠다. 증거를 찾지 못해 태식이는 고소당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소문이 났고 결국 명예퇴직을 강요당했다. 태식이는 이 사실을 너에게도 나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셋째, 서연이라는 여자. 그녀는 우연히 태식이를 만난 게 아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장혁진이다. 태식이에게 횡령 누명을 씌운 장본인. 1년 전 장혁진은 횡령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될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딸 서연에게 명령했다. 태식이에게 접근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태식이를 완전히 파멸시키라고. 서연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태식이에게 접근했다. 목적은 태식이를 이용해 증거를 없애고 태식이마저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것이다. 넷째, 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1년 전부터 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조사했다. 그리고 장혁진의 횡령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 증거는 내 변호사 이영희가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태식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태식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기 때문이다. 서연이 진짜 목적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길. 순아야,
이 편지와 함께 봉투 안에 장혁진의 횡령 증거 USB가 들어있다. 이걸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내가 결정해라.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를 다시 한번 말한다. 내가 진짜로 성장하길 바라서다. 내 돈으로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되길. 태식이의 진실을 알려준 이유는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고 내가 판단하라는 거다. 그 사람도 피해자였다. 하지만 그게 너를 무시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화이팅, 순아야. 너는 할 수 있다. 어머니가 P.S. 장혁진 횡령 증거는 경찰에 제출해도 되고 태식이에게 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버려도 된다. 내 마음대로 해라.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년 안에 자립. 그럼 지금부터 6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남편이 무고한 누명을 쓴 거였어? 서연은 복수자? 봉투 안을 다시 뒤졌습니다. USB가 하나 나왔습니다. 라벨에 장혁진 횡령 증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큰일 났어. 나 6개월 안에 자립해야 해. 안 그러면 6억이 다 날아가. 뭐라고? 그게 무슨... 저는 편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할머니가 그런 조건을... 그럼 지금 당장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재판부터 끝내자. 그리고 우리 반찬 가게 같은 거 해보면 어때? 반찬 가게? 응. 너 요리 엄청 잘하잖아. 30년 동안 매일 한 거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해보자. 6개월 안에 자립할 수 있는지. 재판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피신청인은 시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낯선 중년 여성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같은 아파트 이웃인데요. 피고가 시어머니를 잘 안 돌본 것 같았어요. 김민지 변호사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단정합니까? 이태식 씨가 부탁해서. 판사 증인 매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측 증인 민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정말 잘하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할머니 식사 준비하시고 병원도 빠짐없이 모시고 가셨어요.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고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정부처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민수야. 민수 닥치세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저는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 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네, 당신 아버지, 혹시 장혁진 부장이신가요? 순간 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가 다 아시고 계셨어요. 사립탐정까지 고용하셨더라고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 아버지가 이태식 씨한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저는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죠? 아니, 아버지가 시킨 거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명령이었어요. 이태식 씨한테 접근해서 증거를 없애거나 완전히 파멸시키라고. 그래서 바람을 피우게 만든 거군요. 네.
죄송해요. 서연 씨, 당신도 피해자네요. 아버지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아버지의 도구로 이용당한 거예요. 진짜 사랑도 아니면서 이용당한 거죠.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나중엔 괴로웠어요. 이태식 씨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었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이거 받으세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당신 아버지 횡령 증거예요. 시어머니가 모아두신 거예요. 서연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당신이 결정하세요. 경찰에 제출할지 아니면 아버지한테 줄지. 저는 상관없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복수는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 하니까요. 다음 재판일이었습니다. 판사 피고 측 추가 증거가 있습니까? 김민지 변호사, 네.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제출하겠습니다. 고인은 피고에게 전 재산 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남편 뭐라고? 6억? 서연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서연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봤습니다. 충격보다는 안도? 김민지 변호사 재판장님, 이 유언장은 고인이 피고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민지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 남편 이태식은 5년 전 회사에서 횡령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실제로는 무고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서연 씨의 아버지가 진짜 횡령범입니다. 서연 씨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했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시어머니가 사립탐정을 고용해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원고는 피해자이기도 하군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순아, 너는 알고 있었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이 저한테 한 것처럼 말 안 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갑자기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처음엔 아버지 명령으로 이태식 씨에게 접근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엔 진짜로 마음이 생겼어요. 이태식 씨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배신하기로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 횡령 증거입니다. 제가 직접 모은 거예요. 이태식 씨 누명을 벗겨주고 싶어서.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저는 검찰에 자수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범죄를 방조한 죄로.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판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복잡하군요.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 후 저는 작은 가게를 임대했습니다. 정순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영숙이 도왔습니다. 정순아, 잘 될 거야. 하지만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첫 달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매출은 고작 30만 원. 월세와 재료비를 제하면 적자였습니다. 이러다간 6억을 잃겠어. 두 번째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만 원.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자립 기한까지 4개월 남았어. 어떡하지? 세 번째 달,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을 더 좋게 하려고 재료를 엄선했습니다. 그달 매출 80만 원. 조금 나아졌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3개월 남았어. 네 번째 달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SNS는 해봤어요? SNS?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주문해요. 엄마 음식이 맛있는데 사람들이 모를 뿐이에요. 그래도 난 그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가게를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며느리도 블로그에 리뷰를 썼습니다. 30년 경력 주부의 진짜 집밥 맛.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유명 블로거가 우연히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집 발견. 강추. 리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달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사장님, 김치 10개 주세요. 된장 20개요.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그달 매출 150만 원.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6개월 연속 200만 원이 목표였으니까요. 마지막 달. 제발. 6번째 달, 저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그달 매출 280만 원. 됐어. 자립했어. 저는 울며 영숙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6개월 연속 200만 원 넘겼어요. 축하합니다. 증빙 서류 보내주시면 재산은 정순 씨 것입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 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정순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재산 분할 부부 공동재산 4억 원 중 50%, 즉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 위자료 원고의 유책행위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8천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 망치가 두드려졌습니다. 저는 이겼습니다. 30년 만에 저는 제 권리를 찾았습니다. 한 달 후 돈을 받았습니다. 2억 8천만 원. 시어머니의 6억과 합쳐 총 8억 8천만 원. 그리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자수했고 그녀의 아버지 장혁진이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명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당당하게 사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너도 행복해. 어느 날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정순아. 남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김치 좀 사고 싶어서. 얼마나 드릴까요? 한 통만. 남편이 돈을 내며 말했습니다. 나 요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고 있어. 나이 들어 일자리 구하기 힘들더라. 그래도 내가 한 일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해. 너한테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너는 30년 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김치 한 통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정순아, 고마워. 남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움도 없어. 그냥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1년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지점을 2개 더 냈습니다. 월 수익은 1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자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리 교실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께 무료로 요리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어렵지 않아요. 수익의 30%는 치매 노인 돌봄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김영의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일요일 민수가족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시어머니, 저 해냈어요. 스스로 일어섰어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미움도 내려놓았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워요. 문득 서연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며칠 후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순 씨께 저는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요. 이태식 씨도 만났어요. 제대로 사과했어요. 그분은 용서해 주셨어요. 정순 씨, 그날 USB를 주셔서 감사했어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서연,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한 거야.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순 반찬 가게가 전국에 15개 지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예순에 다시 태어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강연장에서였습니다. 정순 선생님, 남편을 용서하셨나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용서, 그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해는 했어요.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유니까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서연이라고 해요. 서연 씨? 저는 반가웠습니다. 네. 선생님 강연 듣고 싶어서 왔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출소하셨고 우리 관계도 회복됐어요. 잘 됐네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USB 주신 거 이미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섰습니다.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보고 계세요? 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당신의 계획대로요. 그리고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30년을 그림자로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이름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것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64,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정순 씨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30년을 그림자로 살았던 여인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로 자립하고 더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안에 자립하라는 조건, 그것이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진실, 서연의 정체, 모든 진실을 알고도 미움을 내려놓은 정순 씨의 선택, 악당들조차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결국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몇 살이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